이탈리아가 자랑하던 미식의 성지가 단 3일 만에 구토와 도둑의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선수들은 조직위가 준 샐러드를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쓰러지고 자는 동안 여권까지 털리며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숙소 앞에서만 제발 그 빨간 국물 좀 나눠달라는 애원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바이러스도 소매치기도 뚫지 못한 대한민국 멸균 밥상과 양심의 결계. 전 세계가 경악한 그 통쾌한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취재가 제 2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우아하고 낭만적인 휴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앙리,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담당하는 수석 기자이자 자칭 타칭 미식의 수호자입니다. 무려 이탈리아입니다. 트러플 파스타와 에스프레소의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취재라기보단 미식 여행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공항 리무진에서 내려 중앙역 광장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더군요. 주의하세요. 소매치기입니다. 우아한 오페라 아리아를 기대했던 제 귀가를 때린 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찢어질 듯한 경고. 방송과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였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취재 가방을 생명줄처럼 움켜쥐며 미디어 센터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국 기자가 창백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혀를 차더라고요. 화면에는 붉은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봄슬레이 대표팀 숙소 침입. 여권 장비 현금 몽땅 털려. 세상에 선수촌 인근 숙소가 털렸다니요. 그것도 덩치 큰 봄슬레이 선수들의 방을 말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나간 사이 귀신같이 들어와서 헬멧부터 썰매날. 심지어 팬티 속에 숨겨둔 여권과 비상금까지 싹 긁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은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 여권, 내 스파이크. 이 도둑놈들아 경기는 뛰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가 낭만이 아닌 섬뜩한 한기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우여곡절 끝에 짐을 풀고 저는 당장의 허기를 달래러 선수촌 식당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이고 이탈리아의 맛을 살린 식단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곳이라 내심 기대가 컸죠. 하지만 식당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올림픽 식당이라면 응당나야 할 냄새가 없었거든요. 고기를 굽는 고소한 냄새나 수프가 끓는 따뜻한 온기 같은 건 말입니다. 대신 코를 찌르는 건 병원에서나 맡을 법한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약간의 쉰내뿐이었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이탈리아 셰프 복장을 한 직원에게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턱으로 접시를 가리키더군요. 접시 위에는 힘없이 축 늘어진 양상추 샐러드 차갑게 식은 닭 가슴살 몇 조각. 그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해 보이는 빵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친환경 메뉴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리 과정을 최소화한 콜드밀이죠. 허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에 칼로리 소모가 극심한 선수들에게 불 하나 안 쓴 차가운 풀떼기를 먹이라니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염소 사육장의 여물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차가운 치즈를 씹어보니 고무이어처럼 질겼고 샐러드에서는 비릿한 물냄새가 났습니다.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걸고 말할 건데 이건 음식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짐을 내리고 있는 트럭 한 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한국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짐이 좀 유별났습니다. 보통은 훈련 장비나 마사지 기계를 내리기 마련인데 그들은 거대한 은색 통들을 끙끙대며 나르고 있더군요. 뚜껑이 살짝 열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우, 또 시작이군.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뒤섞인 한국인들 특유의 그 매콤하고 알싸한 냄새 말입니다. 저들은 항상 저었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모르나 봅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인 이탈리아에 와서까지 굳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자기네 먹어야 할까요? 저 거대한 밥통이며
김치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촌스러움이 느껴지더군요. 글로벌 매너라고는 없군. 저런 냄새를 풍기면 다른 선수들이 불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저는 차가운 빵 조각을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앞에는 비록 맛은 없지만 위생적이고 세련된 유럽식 샐러드가 있었고, 저 창 밖에는 냄새나는 붉은 음식을 나르는 한국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씹고 있는 이 차가운 샐러드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재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코를 막으며 경멸했던 저 한국팀의 밥통이 불과 며칠 뒤 제 생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식당을 나섰는데 미디어 센터 로비가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로비 한쪽에 켜진 대형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CNN 뉴스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밀라노 시내의 한 오래된 저택 앞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 속 장소는 밀라노 귀족 문화의 정수라 불리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아한 철문 앞에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인터뷰에 응한 금발의 이탈리아 여성은 종이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그녀의 입술에 묻은 빨간 소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버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 따위에 줄을 서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며 울리는 이 불길한 진동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덮을 새도 없이 화장실로 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미디어 센터 화장실 앞에는 이미 창백한 얼굴을 한 미국, 영국, 독일 기자들이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뭡니까? 젠장 아까 그 샐러드 드레싱이 상한 게 분명해. 아니야. 나는 물만 마셨는데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고.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과 욕설들이 뒤섞여 화장실은 그야말로 작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이를 치르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단순히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수준이 아니었죠. 온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오한이 들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영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스키팀 주장 인터뷰가 전면 취소됐다는 긴급 공지였습니다. 알프스에서 자라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녀석이 컨디션 난조라니.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죠. 아픈 배를 움켜쥐고 프랑스 선수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문틈으로 구토 냄새가 새어나왔죠. 10년지기 팀 닥터 베르나르를 붙잡았더니 그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앙리 기사 아직 쓰지 마. 단순히 체한 게 아니야. 지금 스키팀뿐만 아니라 쇼트트랙 팀에서도 복통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증상이 똑같아. 구토, 설사, 그리고 고열. 설마 식중독 더 나쁜 거야.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노로바이러스라니요? 이건 재앙입니다. 겨울철에 그것도 단체 생활을 하는 선수촌에서 전염병이 돌면 대회는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원인이 뭔데? 식당 확신할 순 없지만 그 콜드밀인지 뭔지 아는 샐러드와 식수가 의심스러워. 조직이 놈들이 친환경이 답시고 식재료 세척을 엉망으로 한 것 같아. 베르나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이 경기장이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서 구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비 모니터에서는 이스라엘 코치가 CCTV는 모형이었고 경찰은 수사를 미적거린다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창하고 밖에서는 도둑들이 활개치는 상황.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생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면 좀 나을까 싶어서였죠. 비틀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선수촌의 동쪽 시구역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의 풍경은 제가 방금 보고 온 지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구역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밝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조명이 밝은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 프랑스 팀 건물은 초상집 분위기인데 저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건물 앞 공터에는 한국 선수들이 3-3-5 모여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배를 움켜쥐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한국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신발끈을 고쳐 매기 위해 신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과 지갑을 벤치 위에 툭 던져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아예 일어나서 저만치 떨어진 철봉으로 가서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미친 건가? 저걸 저기에 두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밀라노입니다. 1초면 사라지는 곳이라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임요, 정신 차려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벤치를 지켜봤습니다. 1분, 3분, 5분. 지나가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 벤치를 곁눈질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듯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마치 그 구역만 투명한 도덕의 결계라도 쳐져 있는 것처럼요. 철봉 운동을 마친 선수는 땀을 닦으며 유유히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폰과 지갑을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선수촌,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왜 저들만 멀쩡한 걸까요? 왜 저들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왜 저들만 도둑 걱정 없이 태평한 걸까요? 문득 아까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독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 한국 숙소 건물 환풍구에서는 지금도 하얀과 함께 그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밤바람을 타고 날아온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을 때 기이하게도 요동치던 제 뱃속이 아주 잠깐 잠잠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겨우 매운 국물 따위가 바이러스를 막는다니 비과학적인 미신일 뿐이죠. 하지만 제 이성은 부정을 하면서도 제 눈은 저도 모르게 한국 숙소의 창문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배를 다시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국팀 트럭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아직 내리지 못한 박스 하나가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영어 단어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더군요. 멸균됨.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화려한 도시가 사실은 세균과 도둑으로 들끓는 시궁창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토록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 올린 걸까요? 저의 오만했던 편견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멸균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뱃속의 전쟁은 휴전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구토 소리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언제 내 여권이 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이선수촌이라는 이름의 수용소에서 말입니다. 취재기사 그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본능이 외치더군요. 이곳을 벗어나 사람들이 줄을 서던 그곳 그 붉은 국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아까 뉴스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던 그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20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제가 알던 밀라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핫플레이스라면 을에 있어야 할 소음과 무질서가 없었거든요. 1km나 된다던 줄은 어디 가고 고풍스러운 저택 앞은 기회할 정도로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순간 저는 벌써 문을 닫았나 싶어 절망했죠. 하지만 입구에 다가선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택 단벽에 붙은 대형 QR코드를 찍고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기 번호를 확인하며 근처 벤치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딩동 웨이팅 번호 3420번 입장해주세요. 입구에 설치된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부드러운 알림이 울리자 근처에 있던 이탈리아 커플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더군요. 종이 티켓도 고함치는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이 수천 명의 인파를 무르르듯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내밀고 프레스 자격으로 패스트트랙 입장을 허가받았죠. 철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시공간이 뒤틀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에 지어진 밀라노 상류층의 상징 빌라 네키입니다. 아르데코 양식의 우아한 대리석 기둥과 고풍스러운 조각상들이 즐비한 곳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곰팡내 나는 골동품이 아니라 2026년의 최첨단 서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냄새였습니다. 선수촌에서 맡았던 그 역한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무엇보다 갓 조리된 음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열기의 냄새였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이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응접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실험실을 옮겨놓은 듯한 K 편의점 파업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건 대체 무슨 기계지? 제 눈앞에는 은색으로 번쩍이는 기계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그 앞에서 마치 종교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알루미늄 용기에 담긴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주는 조리기였습니다. 보글보글이 정확한 온도로 끓어오르고 면발이 춤을 추듯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을 붓고 시간을 재고 정확한 타이밍에 조리를 멈췄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니 위생 실수가 개입할 틈이 없었죠. 그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는 단순한 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도의 고열로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는 일종의 안전 인증 마크처럼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명품 정장 차림의 이탈리아 신사가 갓 끓여진 라면 용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더군요. 그는 포크가 아닌 젓가락을 서툴게 쥐고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더라고요. 맘마미야. 이 뜨거움. 내 위장이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국물까지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위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다. 아니 저걸 먹어야 내가 산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프랑스 기자가 취재도 중 컵라면 따위에 영혼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려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먹은 그 빌어먹을 샐러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내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누군가 제 팔을 단단하게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무선 청소기를 들고 있던 한국인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고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비접촉 체온계를 순식간에 갖다 대더군요. 38.5 고열이네요. 의료팀 호출하겠습니다. 잠시 저쪽 케어존으로 이동하시죠. 저는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축을 받아 끌려가면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조국 프랑스 팀 닥터들도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낯선 한국인은 마치 매뉴얼에 입력된 대로 덜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제 코끝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라면 국물의 짭조름한 향기, 멸균된 수증기의 깨끗한 냄새,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때 나는 그 차갑고도 믿음직한 기계적인 냄새. 아, 먹고 싶다. 이 화려하고 완벽한 요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나의 우아한 미식 철학이 저들의 압도적인 생존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저촌스러운 밥통 속에 든 무언가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흐릿한 시야 너머로 들려온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감각을 깨운 건 후각이었습니다. 땀과 구토, 먼지 냄새가 진동하던 선수촌의 그 역겨운 공기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을 그대로 퍼다가 공기청정기에 넣고 돌린 듯한 비현실적으로 쾌적하고 서늘한 공기. 그리고 그 밑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깔린 고급스러운 허브와 소독용 알코올의 향기뿐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등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딱딱한 간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척추 라인을 따라 완벽하게 몰딩되는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였으니까요. 여기는 입을 열자 갈라진 목구멍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확보되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쓰러지기 전 보았던 그 디지털 요새의 안쪽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 프라이빗 케어존이었습니다. 팔에는 이미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고 아까 그 매니저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탈수가 심각했습니다. 수액 투여했으니 30분이면 안정됩니다. 내 가방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은 협탁 위에 백화점 진열장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모두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 구역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리병 너머 라면 조리기에서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꼬르륵.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미슐랭 자문위원인 내가 MSG 국물에 침을 흘리다니. 나가야 해. 수액을 뽑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 밀라노의 밤은 가로등도 꺼진 채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향긋한 냄새, 안전한 CCTV. 앞을 봤습니다. 어둠, 추위, 범죄, 구토. 제 발은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훔친 놀라 돌아보니 셰프 복장을 한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창백한 얼굴과 피 묻은 소매를 보더니 혀를 차거나 찡그리는 대신 아주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프랑스 분이시죠? 안색을 보니 그 샐러드를 드셨나 보군요. 그는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가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달거리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그릇을 제 코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메뉴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스태프들 주려고 막 끓인 건데 기자님께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그릇에서 올라오는 하얀 붉은 국물 속에 하얀 두부와 푹 익은 김치가 어우러진 한국인들이 찌개라고 부르는 그건 냄새가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역겨워야 마땅한 그 마늘 냄새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 냄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백도로 끓여낸 그 국물의 열기가 제 얼어붙은 뺨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살균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셰프는 제 떨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걸 먹어야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취재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기사도 쓰는 법이죠. 그 말은 제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허세와 생존 본능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아주 우아하게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제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릇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손끝이 그릇의 따뜻한 온기에 닿는 순간 핑 돌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기계적인 완벽함을, 저들의 촌스러운 매운맛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밀라노의 그 어떤 미슐랭 3스타 요리보다 이 투박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붉은 국물이 저를 구원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제 모든 세포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닿은 국물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제 내장을 지지는 인두였고 얼어붙은 혈관을 다시 뛰게 만드는 제세동기였습니다. 후루룩 첫 술을 넘기자마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혀끝을 때리는 매운맛 뒤에 숨겨진 묵직하고 시원한 감칠맛.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란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제 위장이 살았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투박한 두부와 흐물거리는 김치 조각이 씹히는 순간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는 사실을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미슐랭 3스타 트러플 다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저를 살린 건 바로 이 촌스러운 붉은 국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이 성스러운 구원의 의식을 찢어버리는 괴음이 들려온 건 멈춰, 당장 중단해. 쾅코리아 하우스의 두꺼운 강화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불천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 이사 마치다. 수십억 들인 스시 파빌리온이 파리만 날리자 열등감이 폭발해 쳐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 역겨운 냄새. 당장 영업 정지시켜. 마치다가 위생경찰에게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여긴 위생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닥쳐. 이건 빈민가 음식이야. 빈민가 음식.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 음식을 두고 감히. 하지만 한국인 스태프들은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인 셰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굶주린 일본 선수들이 한국 숙소를 기웃거린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할 말을 잃은 마치다의 시선이 김치찌개를 나르던 어린 자원봉사자 여학생에게 꽂혔습니다. 비켜 짝 마치다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학생이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붉은 국물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김치 조각이 여학생의 운동화 위로 쏟아졌고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다는 멈추지 않고 바닥에 쏟아진 찌개를 구두로 지시겼습니다. 이건 돼지 사료라고.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셰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벽면 대형 스크린에 마치다의 만행이 CCTV 화면으로 반복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죠. 이 모든 장면은 이미 IOC 윤리위원회와 전 세계 미디어로 전송되었습니다. 한국인 셰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르몽드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JOC 간부 난동 영상 유출, 조회수 폭발. 마치다가 셰프를 밀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입구에서 들려온 묵직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그곳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장 베페살라. 그의 손에는 방금 끓인 한강라면 용기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붉은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위생경찰들이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였습니다. 시장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마츠다. 방금 빈민가 음식이라고 했나? 유감이군요. 나는 방금 이 음식을 먹고 감기에 걸린 내 손녀가 웃음을 되찾는 걸 보고 오는 길인데 내 손녀의 미각이 싸구려라는 뜻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NAS 경관들 시장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시민을 지키라고 보냈더니 타국의 횡포를 반관해. 자네들 경위서 써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은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이 난동꾼을 영업방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내도시에서 이따위 야만적인 짓은 용납 못해. 완벽한 체크메이트. 마치다는 끌려나갔습니다. 김치 국물이 바지단에 붉은 낙인처럼 남았죠. 한국인 셰프는 떨고 있는 여학생을 다독인 뒤 말했습니다. 오늘 불쾌한 경험을 씻어내시라고 모든 메뉴의 매운맛 2단계를 무료 추가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국물을 털어 넣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시스템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고 저들의 음식은 그 어떤 외교관보다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전 6시. 코리아 하우스 지하 주차장에서 하얀 트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옆면에는 KSOC 대한체육회 고기능 영양지원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작전 개시. 목표 밀라노 올림픽 파크. 소요 시간 15분. 저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쇼트랙 경기장 앞. 각국 코치진이 조직위 직원에게 선수들이 굶고 있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조직위 직원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 트럭이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하얀 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안에서 내린 건 조리사가 아니라 태블릿 PC를 든 영양 분석관들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시락 박스를 하역했습니다. 특수보온 용기 겉면에 디지털 온도계가 65도를 표시하고 있었죠. 그때 일본팀 코치가 달려왔습니다. 아까 코리아 하우스에서 쫓겨난 마츠의 부하 직원인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와 한국 여기는 공식 구역이야. 너희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돼. 이건 불법이라고. 그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조직이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봐요. 이탈리아 양반 저거 막아요. 위생검사도 안 받은 정체불명의 음식이잖아. 조직이 직원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할 때였습니다. 한국인 분석관이 태블릿 PC를 들어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집 조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IOC 규정 제42조 사망 주최 측이 선수에게 적절한 영양과 위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각국 위원회는 자체적인 급식 지원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분석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제공한 콜드밀의 데이터입니다. 중심 온도 3도. 리스테리아 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죠. 반면 우리 도시락은 중심 온도 75도 이상으로 가열 후 멸균 포장되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발표한 어제자 식중독 환자 발생. 그리고 한국 선수단 내 식중독 발생 건수 연권.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일본 코치와 조직이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폭격. 우리는 지금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선수 보호 조치를 수행 중입니다. 방해한다면 선수 안전 위협 행위로 즉시 제소하겠습니다. 비키시죠. 분석관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도시락을 들고 훈련장 입구로 진입했습니다. 잠깐만 일본 코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오만함에서 비굴함으로 그리고 절박함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슬로우 모션처럼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은 한국 스태프들이 들고 있는 도시락 용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보이는 윤기가 자르 흐르는 하얀 밥, 숯불 향이 나는 불고기, 그리고 매콤하게 졸여진 닭볶음탕. 그의 목 울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꿀꺽. 그는 자신의 국가, 자존심, 그리고 마치다의 명령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장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남는 거 없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프랑스, 미국 코치들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선도 모두 그 도시락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인 분석관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웃고 있는 일본 코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멸도 동정도 없는 그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 같은 눈빛. 원칙적으로 타국 선수단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일본 코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관은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긴급 구호물자 명목이라면 예외 조항이 있긴 하죠. 현재 귀국 선수들의 컨디션 데이터가 위험 수준이니까요. 그는 트럭 짐칸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B-3구역에 여유분 50개가 있습니다. 가져가시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빈 도시락 용기는 완벽하게 세척해서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분석관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먹고 나서 탈 나도 한국 탓하지 않겠다는 각서 여기 전자 서명하시죠. 당신들이 워낙 딴소리를 잘해서 말입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완벽한 굴욕. 하지만 일본 코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에 서명했습니다. 아니 거의 낙체듯 서명하고는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나라 코치들도 체면을 버리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우리도 서명하겠소. 미국 팀 우리 햄버거는 다 얼어버렸어. 제발 밥 좀 줘요. 순식간에 한국 트럭 앞은 만국 박람회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고작 조그한 아시아 국가의 트럭 앞에서 밥 좀 달라며 아우성치는 광경.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이것은 단순한 배급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패권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방 날리지 않고 오직 따뜻한 밥과 완벽한 위생 시스템 하나로 전 세계를 무릎 꿇린 대한민국. 도시락을 받아둔 프랑스 피어 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터뜨리는 안도와 환희의 표정.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그 옆에서 일본 선수들은 이타다키 마스를 외치며 불고기를 입에 넣고 있었고 미국 선수들은 세상의 맛이 천국 같아라며 닭볶음 국물에 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림픽의 진정한 승리자는 결정되었으니까요. 경기장 전광판에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수의 눈과 위장은 오직 코리아라는 5글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납 중독으로 망했고 2026 밀라노는 콜드밀로 망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은 따뜻한 도시락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밀라노의 차가운 새벽을 가르는 가장 뜨겁고도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게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맥심 모카골드 기자님도 한잔 하시죠? 카페인 수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캔커피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넘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캔을 땄습니다. 치익하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머릿속이 맑아지며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이 강한 이유, 이들이 이토록 미친 듯이 시스템에 집착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이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의 숭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알프스맥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아침을 밝힌 건 저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하얀 트럭에서 피어오르는 문개구름 같은 하얀 김이었습니다. 그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트럭 너머로 저는 밀라노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심판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맥심 커피의 달콤함이 제 목구멍을 넘어간 직후 제 스마트폰과 무전기,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전광판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속보입니다. 이탈리아 검찰 올림픽 조직위원회 급식업체 전격 압수수색 일본 JC 위원장.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예정 마츠 이사의 독단적 행동 꼬리 자르기인가. 저는 빈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 붕괴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콧대 높게 미슐랭 전략을 자랑하던 일본 홍보관 재팬하우스였습니다.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한마디로 폐가였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위용을 뽐내던 흰 녹조물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통과하는 흉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임시휴관이라는 종이가 성의 없이 붙어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이미 야반도주한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수십억을 들여 공수했다던 최고급 참치와 방어는 냉장 시스템이 멈춘 쇼케이스 안에서 미지근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 그 생선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저는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오모테나시입니까? 제 옆에서 있던 독일 기자가 혀를 차며 비꼬았습니다. 로비 구석에는 일본에서 파견된 초인류 스시 장인들이 쭈그리고 앉아 줄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참담했습니다. 마츠라는 무능한 리더 하나가 장인들의 자존심까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꼴이었죠. 한국 트럭이 오고 나서 아무도 오지 않아 한 장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기 반찬 승패는 이미 온도에서 갈렸던 겁니다. 수십억 엔을 쏟아부은 일본의 전략은 한국에 보온 도시락통 하나를 넘지 못하고 처참하게 격침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락한 제국을 뒤로하고 이번 사태의 원흉인 선수촌 식당 구스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인사건 현장처럼 말입니다. 하긴 수백 명의 선수에게 식중 독균을 먹였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죄가 성립되겠군요. 식당 안에서는 하얀 방어복을 입은 이탈리아 보건당국 요원들이 식자재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투명 비닐봉지 안에는 문제의 그 친환경 샐러드와 곰팡이가 핀 치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방어복을 입은 조사관에게 묻자. 그는 마스크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최악이에요. 냉장 트럭에 온도 기록 장치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라며 전기를 아낀답시고 냉장기를 껐다 켰다 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했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친환경 탄소 중립 그럴싸한 포장지 뒤에는 원가 절감이라는 추악한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선수의 건강보다 전기로 아끼는 게 더 중요했던 걸까요? 그때 식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각국 선수 단장들이 몰려들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송 서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두께가 마치 백과 사전 같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훈련 비용 전액 보상하라. 이탈리아는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4년을 땀 흘려 준비한 무대를 썩은 샐러드 하나 때문에 망쳤으니까요. 이탈리아 조직위원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다 카메라에 찍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규의 지옥도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평온하고 질서 정연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급식지원센터 트럭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배급소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이제 메달 색깔보다 오늘의 메뉴가 무엇인지에 더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봐, 이 배지랑 도시락이랑 바꿀 수 있어? 미국 선수가 자신의 국가대표 배지를 한국 스태프에게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선수촌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기축통화는 바로 한국 도시락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라며 예술을 팔았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라며 디테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에 승리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한 한국의 밥심이었습니다. 문득 한국인 셰프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전쟁은 보급에서 갈린다.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지금 밀라노는 전쟁터였고 보급이 끊긴 이탈리아와 일본군 때는 전멸했습니다. 반면 든든한 보급로를 확보한 한국 선수단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경기장 전광판을 보니 한국 양궁팀과 펜싱팀이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릴 때 한국 선수들은 갓 지은 밥에 뜨끈한 국물을 먹고 힘을 냈으니 말입니다. 이건 불공정 게임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라는 실력의 차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마치 패배자들에게 보내는 조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게 아니라 치밀했던 것이다. 이탈리아가 건 위생을 버리고 일본이 아집에 갇혀 변화를 거부할 때 한국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즉 생존에 집중했다. 그 결과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니 참혹한 대비가 증명한다. 차가운 스시와 썩은 샐러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지만 한국의 붉은 국물은 전 세계인의 위장을 점령했다. 당신들이 만약 한국을 건드리고 싶다면 적어도 밥그릇 싸움만큼은 피하라. 그들은 밥에 미친 민족이고 밥을 위해서라면 알프스 산맥의 급식차를 띄우는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장 맛있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무너져가는 로마의 후예들을 애도한다. 그러게 왜 하필 한국을 건드렸는가? 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저는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한국인 셰프가 찔러주신 내일 점심 도시락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무법천지 밀라노에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보장권이었죠. 빈 믹스 커피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저 트럭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유라고 불렀던 것은 나태였고 낭만이라고 포장했던 것은 무능이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라며 조롱했던 한국의 속도는 생명을 살리는 효율이었고 유난이라고 비하했던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지금 저 트럭 앞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셰프도 미국의 선수도 아프리카의 마라토너도 모두 똑같이 줄을 서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들고 저 하얀 트럭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거만한 관찰자가 아닌 겸허한 학생의 자세로.
밀라노의 태양이 트럭의 하얀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저 태양이 유독 동쪽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 같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능함과 투박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했던 한국의 저력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국격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밀라노의 차가운 새벽을 녹였던 그 뜨거운 김치찌개의 온기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